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타본 티즈는 세계 최고의 스트립 댄서로 2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속한 스트립 댄스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디타는 물랑 루즈, 리도와 함께 인생에서 반드시 봐야 할 파리의 세 가지 예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그녀의 팬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녀는 남성 팬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성 팬이 많을까요? 그 답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평범한 소녀에서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디타 본 티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스트릿 댄서라고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색 산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러한 공연을 극도로 관람 가치가 있고 예술적 미를 지닌 무대 예술로 만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댄서가 아니라 공연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타는 주류 문화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패션계는 그녀를 초대해 패션쇼를 열었고 그녀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으며 자신의 브랜드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남편은 록의 전설 마릴린 맨슨이었죠.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했습니다. 디타는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매우 귀여운 금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며 자라났고 점차 영화 속 스타들의 복고풍 스타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나도 그런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4살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살에는 지역 발레단에서 동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클래식 의상과 속옷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빈티지 의상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기 때문이죠. 15살 때 디타는 고급 속옷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그녀는 코르셋을 착용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녀의 허리는 놀라운 42c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42cm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리사의 허리는 52cm, 일반적인 모델의 허리는 약 60cm 정도입니다. 그러나 디타 자신도 말했듯이 긴 시간 동안 코르셋을 착용하면 내부 장기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 절대로 쉽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타는 이 몸매를 주로 공연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직업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희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살 때 디타는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발레와 속옷 패션을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데려간 스트릿 클럽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춤을 보게 되었고 그 경험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스트릿 댄서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을 모두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스트릿 댄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며 생계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괜찮은 디타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술적 안목과 기량을 갖추었고 춤과 속옷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컸기에 이 업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디타가 처음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스트릿 댄스는 단지 성인들을 위한 혼란스러운 산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저속한 공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트릿 댄스가 극장에서 공연되는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고 디타는 희극에서 영감을 얻어 공연을 단순히 옷을 벗는 것에서 벗어나 더 세련된 형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포스터 자료를 많이 수집했고 희극 댄서들에게도 배워가며 매 공연마다 직접 무대 세팅, 안무,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투우사, 화정용 퍼프, 심지어 바다까지도 그녀의 스타일 영감이 되었죠. But with what I do, there are little elements you can choose and kind of capture the spirit of old Hollywood glamour and a different point of view of sexy. It's about personal empowerment through the creation of glamour. 디타는 처음에는 다양한 소품에 그녀의 대부분의 수입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던 스트릿 댄스를 새로운 형태의 무대 예술로 변모시킨 것이죠. 깃털 부채춤으로 디타는 명성을 얻었고 3년 후 샴페인 잔 춤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열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샴페인 잔 속에 누워 춤을 추면서 샴페인을 무대 아래로 흘려보내며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샴페인 잔 안에서 춤을 추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발끝에서 종아리까지 매우 섹시한 곡선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순히 매혹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동작을 요구했으며 신체의 모든 부위에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타는 수년간의 발레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4살의 디타는 이 공연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트릿 댄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춤을 대극장으로 옮기고 세계 투어를 시작하며 복고풍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찰스 3세는 디타를 해리 왕자의 생일 파티에서 공연하라고 초대했지만 디타는 왕실에서 스트릿 댄스를 공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디타가 유럽 투어를 할 때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와 그의 부인은 몰래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공연을 보고 싶지만 신분상 불가능해서 비디오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할리우드의 섹시 여신 샤론 스톤도 디타를 보고 감탄했으며 세상에 이렇게 정교한 미인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디타의 팬은 남녀 모두 있으며 그녀의 여성 팬 수가 남성 팬 수의 4배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Now, most of the audience that goes to my burlesque shows, it's like 80% female and the rest are gay.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녀의 공연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그녀가 여성의 몸을 이용해 남성을 기쁘게 하고 여성들을 모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타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We don't have to decide that we need to store our sensuality in order to be a feminist. I've often taken for granted what feminism is because I feel that I've, in my life, set a lot of my own rules.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성의 성별 특징을 지우거나 남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진정한 여성의 힘입니다. 디타는 유명해진 후 뮤직비디오 촬영을 제안받기도 하고 영화 촬영 제안도 받았습니다. 2002년 1940년대의 의상을 입고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플레이보이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디타를 예술가로 여겼고 바로 이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그녀를 다양한 브랜드에 애정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 디타는 특별 게스트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초대되어 섹시한 유령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디타의 춤추는 실루엣과 당시 최고의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 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디타는 2007년 장폴 고티에의 종교 테마 하이 패션쇼에도 참석했습니다. 2014년 디타는 매혹적인 파란 나비로 변신하여 다시 한번 고티에의 봄, 여름 하이 패션쇼를 걸었습니다. 고티에 본인은 디타를 매우 아끼며 디타를 자신의 영감의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디타에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디타를 위해 디자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톱 디자이너가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옷을 무료로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삶 아닐까요? 또 드물게 고유한 고대 고급 패션을 대여해주는 디올도 이브 생로랑 시대의 검은 드레스를 디타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디올이 고대 고급 패션을 빌려주는 이유는 디타가 유명인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고급 빈티지 의상을 사랑하고 옷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만점이 10점이라면 디타의 패션 스타일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속옷 수집가인 디타는 그녀의 수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브랜드 디자인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여성들에게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지 남자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You're already wearing it. It's like he's lucky he's there and he gets to experience it. 깨끗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매력적인 디타는 수많은 남녀를 매혹시켰고 마릴린 맨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맨슨은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음악가 중 하나로 그의 위치는 마이클 잭슨에 버금갑니다. 그는 최상급 고딕록과 메탈록을 창조했으며 맨슨의 뮤직비디오는 항상 기괴하고 공포스러우며 때때로는 폭력적입니다. 그는 스타킹과 티백 팬티를 입고 공연에서 성경을 찢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두운 새로운 종교를 창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의 미친 행동 속에서 재능과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비록 맨슨은 많은 면에서 주류와 거리가 멀었지만 여성에 대한 미적 감각은 매우 정상적이었습니다. 맨슨의 모든 여자친구는 아름다운 미인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로즈 맥고안부터 웨스트월드의 주인공 에반 레이첼 우드까지 있었습니다. 에반은 맨슨에 관한 흥미로운 뒷얘기를 폭로하기도 했으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한 번은 맨슨이 우연히 디타의 개인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즉시 디타에게 깊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타를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고
아마도 예술가들 간의 상호 매력이었을 것입니다. 디타와 맨슨은 곧 열정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댄서와 락 음악의 정상, 하나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미녀, 다른 하나는 이 행성에 속하지 않은 어두운 남자. 이 조합은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충격을 주고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는 사탄 같고 하나는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매우 저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해가 지나서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들은 전혀 가식 없이 매우 사랑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기에 매우 바람둥이로 유명한 맨슨은 디타와 오래도록 함께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연애 후 그들은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일랜드의 고성에서 고딕 스타일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드라큘라와 유럽 귀부인의 조합을 선보였습니다. 디타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맨슨의 팬들은 매우 열광적이었고 맨슨이 결혼을 하자 그들은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디타가 맨슨의 인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디타는 외출할 때 맨슨의 미친 팬들에게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맨슨의 외부에 많은 여자를 두고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디타는 결혼이 여자의 족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안했지만 사실 처음에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진 않았지만 맨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타는 공개적으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결국 1년 후 맨슨이 우연히 TV를 보다가 디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혼 서류는 맨슨의 녹음실로 직접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현지 법에 따라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재산은 반반 나누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타가 맨슨의 재산을 상당히 차지했다고 말했지만 디타는 즉시 이에 반박하며 결혼한 1년 동안은 오직 내가 일을 했고 맨슨은 그 해 내내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맨슨에 대한 소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맨슨의 전 여자친구 에반이 갑자기 맨슨이 그녀에게 가정폭력과 정신적 통제를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후 맨슨의 여러 전 여자친구들이 차례로 고발을 이어갔고 맨슨은 그것이 모두 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음반사는 즉시 맨슨의 새 앨범 발매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맨슨이 출연한 TV 드라마의 장면도 모두 편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슨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디타는 의외로 전 남편을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대충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맨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 당시 그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진짜로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디타는 정말로 좋은 전처였죠. 맨슨을 떠난 디타는 지금은 더 아름답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는 그녀보다 12살 어리며 젊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들은 함께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자주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디타는 과거에 실패한 결혼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하지만 결혼이 감정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디타는 다시 결혼한다면 결혼 서약에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디타는 이제 사업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으며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AD에서 그녀의 집을 촬영했을 때 마치 20세기 성이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수집한 고대 유물들이 가득하고 다양한 표본들이 있으며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인테리어와 가구 대부분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고 그녀는 화가를 찾아 현관벽을 손수 그림으로 장식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원단을 사용해 중고 소파를 새롭게 변형시키기도 했습니다. 디타의 드레스룸도 매우 호화롭습니다. 그녀는 공연용으로 수집한 다양한 브로치와 깃털 장식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 가득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연용 신발과 일상에서 신는 신발들이 모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디타에게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점은 섹시하고 호화로운 옷장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그녀는 일, 생활, 감정에 있어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항상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디타의 가장 큰 매력은 단지 예쁘고 멋지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멋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디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필리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따스한 날씨, 푸른 바다,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어두운 면, 즉 정부의 부패와 돈과 권력의 유착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사건은 바로 이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사건입니다. 1993년 필리핀을 뒤흔든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묻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1993년 6월 28일 필리핀은 습하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필리핀 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하던 21살의 앳된 여대생 메리 엘린 살멘타는 친구 알란 고메즈와 함께 라구나주 로스바뉴스 타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들은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인 타마라벤에 탑승했습니다. 배는 승객이 거의 다 차야 출발했는데 당시 대학 근처 카페 앞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때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무장한 6명의 남자들이 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에일린과 알라는 거칠게 끌려 나와 다른 차량의 뒷좌석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납치였습니다. 에일린과 알라는 입이 막히고 손이 묶인 채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고 차량이 광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비행하는 구급차는 범죄자들이 모든 구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차량은 어두컴컴한 밤길을 30분 넘게 달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개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에일린이 차에서 내리자 농장 주인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칼르바르존 시장 산체스 안토니오였습니다. 에일린은 학교 신문 기사를 위해 산체스 시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상한 성격과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에일린은 자신이 이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일로 납치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에일린은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다가올 폭력에 그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실 밖에 있는 알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납치범들은 지루함을 달래려는 듯 그를 번갈아가며 구타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문은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산체스 시장이 침실에서 나오자 두 젊은이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는데요.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랬지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다시 시동을 걸고 산체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차량 타이어 자국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납치된 두 사람이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 같은데요. 밤하늘을 가르는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려 온몸에 붉은 흔적이 가득한 알란을 끌어내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 근처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일린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사탕수수 밭으로 끌려가 납치범들에게 새로운 고문을 당한 후 다시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젊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악당들은 이 잔혹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남자에게 에일린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에일린을 숨기지 않고 흰색 승용차와 함께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급차는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는 척했지만 사실 차량 안에는 범죄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데요. 그리고 곧 쓰레기장에 버려진 알란의 시신을 발견한 몇몇 사람들이 그를 검사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시청으로 가 신원불명의 남성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다른 한 악당은 경찰서로 연락하여 한 차량 안에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더욱 소름돋는 것은 그 신고를 받는 경찰 또한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일린은 평범하고 온순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외박을 거의 하지 않아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아침 8시에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에일린의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옷은 흐트려져 있었고
분명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무릎의 상처는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범인에게 애원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범죄자들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무기를 들고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일린의 친구들은 그녀가 즐겨 신던 흰색 운동화로 그녀의 신분을 확인했고 그녀의 아버지도 곧 도착하여 딸의 얼굴에 있는 점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알란의 신원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확인했습니다. 두 젊은이가 하룻밤 사이에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세상에 알려지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잔혹한 학대는 권력이 큰 시장조차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언론의 보도로 두 사람의 사건은 필리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분노와 공포로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체스 시장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장악해왔는데요. 1972년부터 칼라바르존시 부시장으로 일하며 1980년에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93년까지 20년 넘게 그 지역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직 범죄에도 연루되어 뒷돈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면서도 인터뷰에서 여러 애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에일린이 산체스 시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정적 지지자를 해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에일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두 사람을 잔혹하게 해친 이유는 단지 자신의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형사수사국과 국가안보수사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마을로 몰려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또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에일린과 알란은 모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둘 다 나쁜 습관이 없어 갱단과의 마찰에 휘말릴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인도 에일린에 대한 검사 기록을 확인하면 그녀가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얼 대학 경찰 부국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는 알란이 에일린에게 반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해쳤고 죄책감과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허점투성이었는데요. 우선 그는 에일린에게 남은 다른 흔적과 알린의 몸에 있는 여러 상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조작한 건데요. 사실 그는 사건 당일 악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산체스 시장의 조작으로 경찰의 수사는 극도로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지역의 최대 마약상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은 에일린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팀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알란이 버려진 장소 주변에서 5.56mm 구경에 탄피를 주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주민들을 탐문하고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찰은 차량을 자세히 수색하여 지문, 섬유 등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하지만 에일린이 발견된 날 조지경찰의 부하 아우렐리오 산타노는 시청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경찰서 정문에 주차된 사건과 관련된 흰색 차량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오는 죄수들이 권력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증거인멸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우렐리오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6월 30일에 실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시장의 개인 별장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자 경찰은 곧 산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역갱단이 시장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 위해 저지른 일로 추측하여 산체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체스는 사건이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경비를 강화해주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에일린과 알란은 6월 29일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7월에 DNA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에일린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총 7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사건 해결에 실패하자 학생들은 분노에 휩싸여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의심스러운 경찰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학교 주변을 배회했고 이동 경로가 매우 이상했는데요. 학생들은 행인의 증언을 통해 운전자의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실종된 경찰 아울레리오와 똑같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탄피에 주목했는데요. 탄선 흔적을 확인한 결과 M16형의 사격도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등록번호가 773159라는 것도 밝혀냈는데요. 필리핀에서 M16은 경찰 전용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격도구의 사용자는 루이스 코크런 경관이었습니다. 경찰의 내부 기록에 따르면 루이스는 무기를 반납했지만 사건 발생 당일에야 반납했습니다. 즉, 그는 에일린과 알란을 해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들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일까요? 7월 12일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그는 경찰 동료인 형제 로에리오와 함께 경찰서로 가 자신들이 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자수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저녁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인정했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발락이라는 장군이 그들에게 그의 아들과 모순되는 학생을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알란과 감정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 남자를 조사했는데요. 그 남자는 발락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루이스 형제의 진술은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 알란의 친구들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알란은 그 남자와 전 여자친구 때문에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 서로 적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형제가 현지 경찰서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두 사람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추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신문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루이스 형제는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다기보다 고문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10일 경찰은 벼룩시장에서 실종된 경찰 아울레리오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그가 실종된 것이 흰색 사건 차량이 세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종되기 전부터 시장과 친분이 있었고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간 곳도 시장의 집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에게 2,000 필리핀 페소 하나로 약 47,000원을 주고 외지로가 한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사건 당일 저녁 일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 사건에 가담하긴 했지만 그녀를 전혀 해치지 않았고 단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양심에 찔려 에일린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일린을 차 안에 방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측한 것처럼 에일린의 납치 사건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6월 28일 날 아울레리오는 동료들을 서로 소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경감 조지와 루이스 형제 그리고 또 다른 경찰인 조일로와 맛시장의 조카인 볼드인 브리안드 그리고 시장집 정원사인 페피토 카비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장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요. 바로 산체스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엘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며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엘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경찰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알란을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법계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시장을 제외한 5명을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지만 그들은 사건 담당자의 강력한 신문에 할 수 없이 모든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 아울레리오가 체포된 지 3일 후에 시장 산체스도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흰색 차량은 완벽하게 세척되었고 발견된 탄피는 산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우렐리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엄청난 압력에도 시장을 기소하면서 아울레리오의 기소는 면했습니다. 경찰의 고발에 맞서 시장은 당연히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매우 단순하고 무례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애인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수만 달러를 들여 관련 언론과 고위층을 매수하려고 했을까요? 경찰은 아우렐리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94년 9월 12일에 시장 산체스를 비롯한 복도들에게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무려 16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산체스는 언론과 만날 때마다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건이 정치적인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종종 카메라 앞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체스는 자신이 원한다면 돈으로 여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런 잔인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발에 맞서 여러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1995년 3월 11일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 산체스를 비롯한 복도 8명은 아우렐리오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옥에서 시작된 음모라고 했는데요. 산체스는 7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최대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총 280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산체스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언론 앞에서 항상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현장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외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1999년 8월 29일 산체스는 또 다른 2건의 형사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아 2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은 총 36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에도 산체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음모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60년이라는 형량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후속 보도에 따르면 산체스는 감옥에서 꽤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방 공간은 좁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장식품으로 가득 채워져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어컨, TV, 밀수 물품도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울 때는 우산을 대신 씌워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엘리 사건은 다시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죄수들이 선행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필리핀 당국은 산체스가 2달 후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에일린과 알란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산체스 가문은 법원에서 판결한 1260만 필리핀 베소,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체스는 감옥에서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센 여론에 직면하여 산체스를 석방하려고 했던 당국자들은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석방 제안에 서명한 교정국장은 결국 9월 4일에 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체스의 가석방은 취소되었는데요. 2021년 3월 27일 오전 8시 30분 72세의 산체스는 감옥에서 죄스러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진 이유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신장병, 당뇨병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에일린과 알란의 가족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산체스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사장이 사라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친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지분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제안을 받은 여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의 시신을 완전히 없앴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갑자기 경찰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한 기묘한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리에는 43세의 조경회사 사장이었고 당시 사업에 너무 바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리엔의 회사는 고속도로 조경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프로젝트 총액은 1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이가 든 리엔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던 그녀는 페인트 가게에 간 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99년 10월 6일 리엔은 타오이안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에서 주택 거래를 논의했지만 15일이 지나도록 리엔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리엔의 가족은 리엔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 너무 바빠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리엔의 남자친구는 10월 28일에 리엔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신호가 나빴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리엔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 가족들은 의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류에는 매달 회사 회계사에게 회계를 시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냈는데 최근 2달 동안 송금하지 않아 류엔의 가족은 그녀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회사 회계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류엔이 최근 기분이 나빠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며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류엔의 가족들은 그녀가 휴가를 갔다더라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 회계사에게 연락을 한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사의 정체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왕셰핑으로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주주였으며 류엔과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처음 셰핑은 류엔의 실종에 매우 안타까워하며 경찰에게 많은 단서를 제공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왕씨 가족을 방문하여 류엔이 다른 남자와 도망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회사에는 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며 류엔의 지분이 필요하니 왕씨 가족에게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엔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류엔의 어머니는 그렇게 황당한 이유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고 남자친구까지 있는 딸이 갑자기 회사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도망갈 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류엔의 회사를 방문해보니 류엔의 개인 물품이 전부 사라지고 그녀의 자리에 회계사 셰핑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류엔이 실종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셰핑은 왜 그녀의 물건들을 전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셰핑은 류엔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경찰은 셰핑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셰핑은 류엔보다 3살 어렸고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셰핑은 5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10만 원을 투자해서 회사 지분 5%를 취득했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류엔이 타오이안 아파트 단지에 한 주택을 45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9천만 원에 매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매각을 의뢰한 사람은 셰핑이었고 매각 대금은 류엔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셰핑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최근 몇 달 동안 유 씨라는 남자와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셰핑과 유 씨는 9월 초부터 10월 6일까지, 즉 류엔이 실종된 날까지 무려 45번이나 통화를 했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라진 류엔의 은행카드에서 50만 위안이 인출된 것입니다.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돈을 인출한 사람은 아들이 16살밖에 안 된 부자였습니다. 대체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류엔의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설마 이들이 범인일까요? 경찰은 바로 그 부자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그 부자의 성은 유 씨였는데 경찰의 질문에 유 씨 아버지는 돈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 유칭신이 그에게 카드를 줘서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돈을 찾아 모두 동생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칭신이 바로 셰핑과 자주 통화했던 유씨 남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셰핑은 충신과 함께 류엔의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두 사람은 계약서, 위임장, 권리증, 보관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셰핑과 충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곧 경찰은 셰핑을 체포하여 신문했지만 셰핑은 류엔의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류엔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고 말하며 사장이 실종되어 자신도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류엔의 가족에게 지분 양도를 요구한 거라며 류엔이 고생해서 일궈낸 회사가 자신의 손에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셰핑이 슬픔을 드러내며 진술하는 모습에 그녀가 사장 없는 회사에 책임을 떠맡은 의리 있고 정의로운 좋은 직원이라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충신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충신은 이미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중국으로 간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 도망친 것일까요?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다른 한 명은 도주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셰핑과는 무관하고 충심 혼자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충심이 돈을 벌기 위해 셰핑을 이용했고 셰핑은 사건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사건을 계속 파헤쳐 봅시다. 충심이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도망쳐 전단팀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2월 9일 2달 후 충심이 대만으로 돌아오자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충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마치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충심은 2달 동안 도망치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심사숙고 끝에 대만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담팀의 질문에 충심은 셰핑이 리엔의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심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과 조카를 시켜 돈을 인출하게 했는데 조카의 얼굴이 은행 CCTV에 찍혀 들키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셰핑은 충심에게 조카를 없애라고 지시했고 그는 이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충심은 자신이 대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범행 주모자로 몰릴 것으로 알고 있어 돌아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충심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셰핑은 동창 사이로 아주 친했는데요. 셰핑은 충심에게 종종 회사에서 리엔에게 꾸중을 듣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셰핑은 리엔을 매우 원망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리엔의 친구의 건강보험을 회사에 등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수술을 받고 입원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 셰핑이 그 돈을 횡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리엔에게 돈에 대해 물었고 리엔은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셰핑을 크게 꾸짖으며 셰핑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셰핑은 그 돈이 회사 일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리엔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불만을 품고 리엔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 후 셰핑은 충심을 찾아가 리엔을 대신 처리해주면 리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리엔의 부동산을 팔아 반씩 나누자고 제안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리엔이 타오이안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고 셰핑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충심을 타오이안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장시켜 리엔에게 집을 구매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리엔은 충심과 부동산 거래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날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두 사람이 준비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세 사람이 협상을 하는 동안 리엔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벌써 만인데도 이런 낡은 페인트 가게나 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망설였던 충심은 분노에 휩싸여 홧김에 차 수리용 망치를 들고 리엔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공격을 받은 리엔은 바닥에 쓰러지며 셰핑을 향해 살려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셰핑은 리엔을 차갑게 바라보며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리엔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평소에 친절했던 절친이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셰핑은 중상을 입은 리엔을 차갑게 바라보며 아무런 후회도 없이 냉정한 말투로 충심에게 리엔을 해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리엔을 해치운 후 그녀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처음 셰핑과 충심은 그녀를 페인트 가게 지하에 묻으려고 했지만 바닥에 타일이 갈려있고 구덩이를 파는 도구도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셰핑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충심은 전에 화학 공정을 운영한 적이 있어 화학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페인트 가게에는 황산도 있어 두 사람은 리엔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셰핑은 리엔을 처리하는 문제를 충심에게 맡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충심은 리엔을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황산 용액을 부었고 리엔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셰핑은 충심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된장국이 다 끓였냐고 물었으며 암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6일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려 페인트 가게 옆에 있는 배수로의 물이 불어났습니다. 충심은 플라스틱 통을 철사로 단단히 묶고 배수로에 버리며 비가 모든 증거를 씻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리엔의 차를 새로 개장한 크레인 공장에 세워두고 리엔의 소지품을 도로변에 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성을 되찾은 충심은 공포에 질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을 수 있었지만 그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마음속에 숨기고 평생 죄책감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심은 잠잘 때마다 자신의 일이 경찰에 들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셰핑이 자신에게 친조카를 없애라고 지시하자 중심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만약 범행이 밝혀지면 악독한 셰핑이 무조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중심은 몰래 중국으로 도망쳐 숨어 다니며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 없는 중심은 곧 돈을 다 써버렸는데요. 그러다 셰핑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중심은 심사숙고 끝에 대만으로 돌아가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셰핑은 중심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녀는 아마 리엔이 이미 없어져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도 본인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리엔 사건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중심이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지만 법원에서 두 사람을 유죄 판결하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전에 대만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가 사라진 장징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사건 현장 욕실에서 많은 양의 붉은 액체가 발견되었는데 법의학자는 그 양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범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아 셰핑과 중심의 유죄를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중심의 진술에 따라 첫 번째 사건 현장을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이미 2달이 지나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전단팀은 리엔이 버려진 장소에 희망을 걸고 그곳에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의 수중 탐색대원들의 탐색 끝에 중심이 피해자를 버린 장소에서 2km 떨어진 배수로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 리엔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포기하려고 할 때 플라스틱 통 근처에서 스웨터와 청바지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것이 바로 리엔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통신 기록, CCTV 영상, 중심의 자백,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여러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는 찾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들로 사건 전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모든 일은 중심 혼자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중심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심이 제때 정신을 차린 것이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셰핑과 중심이 리엔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심은 사건 과정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법원은 중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셰핑은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모자로서 중심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법원은 그녀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셰핑은 판단 결과에 계속 항소하여 1심부터 8심까지 이어졌고 4번의 판결에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셰핑은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요. 대만의 법률에 따르면 15년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대만 교정당국은 셰핑의 가석방 신청을 승인하여 셰핑은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중심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졌을 것입니다. 악독한 회계사 셰핑은 사장이자 친구인 리엔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회사 자금을 가로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횡령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셰핑의 계획대로라면 돈을 챙긴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었지만 악독한 범인은 결국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셰핑은 현재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지만 정말 과거에 저지른 악독한 죄를 전부 씻을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 셰핑은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만약 셰핑이 앞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